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K-뷰티가 화장품 종주국인 프랑스를 넘어 뷰티 강국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과 또 3위인 일본 뷰티 시장에서 프랑스 국적의 명품 브랜드들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건데요. 이렇게 해외에서 K-뷰티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트럼프발 관세 조치가 악재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최근에 중국의 한한령 해제 소식도 들려서 위축됐던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늘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뷰티 열풍과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챗 GPT가 출시된 이후 AI 기술은 산업계뿐만이 아니라 교육계에도 큰 충격을 줬는데요. 특히 챗 GPT가 미국 로스쿨 시험과 미국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시험 그리고 미국 의사면허 시험까지 통과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AI의 활용 범위부터 윤리적 문제까지 많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교육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다시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상법 개정안은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해당 개정안이 지난 24일에 이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를 했거든요. 네. 지금 여야 간에 계속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은 결국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 이렇게 계속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상으로는 이제 오는 27일입니다. 내일이죠.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대신에 지금 정부 여당이 기존에 내놨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민주당이 만약 법안을 끝까지 강행 처리할 경우에는 정부의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경제계도 거듭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오늘 경제단체들이 또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를 통해서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이사들이 신속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네. 또 하나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경영권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 개정 내용이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도 거듭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이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조치라면서 단독으로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네.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국민과 기업이 다시 도약할 것이라면서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고요. 네. 반가운 소식이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동향조사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요. 지난해 출생아 수가 23만 8,300명. 그래서 1년 전보다 8,300명 증가했습니다. 이 출생아 수 자체가 증가한 게 9년 만입니다. 2015년 이후 처음입니다. 연간 출생아 수 추세를 보면 2015년에 44만 8천여 명을 기록한 이후에 쭉 감소세였고 감소하는 폭도 꽤 컸습니다. 네. 2017년에 이제 3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33년 뒤에 이 20만 명대로 다시 떨어졌거든요. 네. 출생아 수가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이 합계 출산율도 지난해 0.75명 역시 9년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네. 자, 출산율 반등에 대한 이유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책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아이를 낳는 젊은 세대 남녀의 인식 변화가 있었냐 이런 게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냈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다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럼 어떤 원인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봤었을 때 이걸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네. 1990년대 초반에 많이 이제 태어났는데 네. 이들이 지금 출산기에 접어든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가 끝난 뒤에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뤄뒀던 결혼 수요들이 몰렸다라는 점도 이번에 출산율 반등의 이유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합계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 전반적으로 다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우리가 국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합계 출산율 평균이 2022년 기준으로 1.51명. 네. 입니다. 우리는 이제 0.75명이니까 아직 멀었다라는 거고 우리와 비슷하게 저출산이라고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도 역시 합계 출산율이 1.26명. 네. 입니다. 우리가 지금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0명 달성하겠다 이런 정책 목표를 내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는 거겠죠. 네. 자, 그리고요. 앞으로 그 자동차 사고 당했을 때 네. 그 이제 부상 정도가 아주 경미한 환자들에게는 보험사가 별도로 합의금을 주지 않도록 네. 그 보험금 지급 규정이 바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동차 접촉 사고 나면 일단 별로 다친 데 없어도 뒷목부터 잡고 나오는 뭐 이런 일부 몰지각한 뭐 이런 운전자들 있지 않습니까? 또 경미한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병원에 장기로 입원해서 뭐 과잉 치료 받고 합의금까지 받아내는 이런 분들을 또 속칭 나이롱 환자라고도 하는데 이제 네. 이런 관행들이 좀 근절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보면요. 그동안 이렇게 관행적으로 지급돼 왔던 향후 치료비의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이 향후 치료비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제 업계에서 쓰는 합의금으로 이제 통칭이 되는 거거든요. 치료가 다 끝난 뒤에도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합의금이란 명목으로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그러니까 중상 환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꾼 거죠. 그래서 염자라든지 타박상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네. 8주가 넘는 그 장기 치료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보험사에 이렇게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이 병원의 일종의 진료 기록부 같은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네. 추가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참고로 그 보험사들이 이런 경상 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만 2023년 기준으로 1조 4천억 원. 그리고 연평균 이런 경상 환자들에게 지급된 치료비의 증가율을 보면 중상 환자보다 2.5배나 높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죠. 이번 대책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장기적으로 보면 3%가량 인하될 수 있다. 이렇게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초저가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영양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약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이 다이소. 네. 예, 다 아시죠? 되게 많잖아요. 이 다이소가 지난 24일부터 전국 200개 매장에서 이런 영양제 같은 것들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네. 기존에는 이제 밴드 같은 반창고 같은 이 의약 외품만 팔았었는데 네. 확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다이소가 아시겠지만 초저가 제품을 표방하다 보니까 이 다이소에서 판매를 하는 영양제도 파격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요. 네. 그러니까 이 건강기능식품을 이번에 입점하게 된 제약사들이 이 다이소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네. 가격을 되게 낮춘 거죠. 비타민을 예로 들면 한 달분 가격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인 거예요. 이걸 만약에
약국에서 구매를 한다면 한 달 평균 2, 3만 원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꽤 많이 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요. 그러면은 내용은 성분은 비슷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사들이 다이소에 납품하기 위해서 원료 소싱부터 생산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생산 비용을 좀 최소한 부분, 그다음에 포장 같은 것도 되게 간단하게만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성분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싼 원료를 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대폭 낮춘 건강기능식품들을 이제 다이소에 납품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다른 제약사들도 다이소에 이렇게 납품한 걸 보고 아 우리도 할까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네. 흘러가다 보니까 기존의 약국들은 굉장히 위기감이 커지는 거죠. 지금 다이소도 그렇지만 편의점에서도 일부 판매하고 있고 네. 이런 올리브영 같은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을 지금 구매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국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특히 이제 다이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전국의 매장들을 갖고 있고 소위 이제 바잉 파워, 구매력이 네. 되게 높은 그 곳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약국들이 단체 행동에 나설 조짐도 어떻게 단체 보이고 행동을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이소 입점한 제약사들의 건강기능식품을 우린 팔지 않겠다. 아하. 기존에 있던 재고도 반납 처리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비자들은 일부 좀 반기는 분위기도 있어요.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요. 네. 가격 정책에 있어서도 약국은 좀 약국마다 같은 그 건강기능식품들 가격이 좀 다른 경우도 있고 네. 일단 가격을 잘 모르잖아요. 얼마입니다라고 붙여놓는 것도 있는데 여전히 안 붙여놓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다이소 같은 경우는 다 밑에 가격 라벨링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알고 투명한 가격 정책 같은 것들이 다이소의 장점이기 때문에 아 이런 곳에서 건강기능식품 내가 살 수 있다? 괜찮은데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아, 4시 18분입니다. 최근 미국, 일본에서 우리 한국 화장품이 열풍이라고 합니다. 화장품의 종주국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 국적의 유명 브랜드죠. 뭐 다 아시는 뭐 샤넬, 랑콤, 크리스탄 디올 이런 브랜드보다도 더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요. 또한 인디 브랜드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산업의 변화상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 우리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종대 메리츠증권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얼마예요? 역대 사상 최대치인 100억 달러? 네, 100억 달러 네. 뉴스가 보도되고 있죠. 예, 네, 100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150조 원 이렇게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이게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거가 우리 색조 화장품 뭐 그렇죠. 초 화장품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석할 때는 HS 코드 3304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제 기초 이게 그 수출 HS 코드라고 해서 이제 HS 수출 코드. 수출 네. 코드가 있거든요. 네. 무역에 쓰이는 코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3304라고 해서 네. 거기에는 기초, 색조 이런 네.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 기준으로는 한 85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근데 아마도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거기에 네. 퍼스널 케어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비누라든지 샴푸라든지 네. 뭐 바디로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그거는 또 HS 코드가 다르거든요. 그걸 인체 세정용품이라고 그렇죠. 하나요? 네. 그런 걸 다 포함하게 되면 이제 한 100억 달러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게 얼마 정도 성장세가 나타나는 건가요? 이전에 2012년인가 그때 처음 얼마요? 10억 달러를 넘겼다고 하던데요. 근데 그 전에도 네.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수출이 되게 많았고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정상적인 통로가 아닌 우회 통로로 많이 불법적으로 넘어간 것들이 많아서 다 그거는 잡히지가 않았나 그쵸. 보죠? 수치로 확인하기가 힘들고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중국 모멘텀 때보다 네. 지금의 글로벌 모멘텀이 그 규모나 성장 여력 측면에서 훨씬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모멘텀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에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거겠고 그쵸. 네. 지금은 이제 글로벌로 팔린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의 글로벌 모멘텀은 훨씬 크죠. 중국 때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크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어떤 경제 문화 수준이 좀 낮잖아요. 뭐 그렇게 평가 좀 힘든가요?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네. 중국은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커서 큰 의미가 있었던 거지. 네. 중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미국에서 K뷰티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거고 네. 호평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글로벌 1등을 하려면 뉴욕에 가라. 뭐 건축이든 미술이든 뭐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호평을 받게 되면 네.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니 북아프리카나 이런 데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수출이 중동이나 유럽 쪽에서 또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확실히 중국 때보다는 이번 글로벌 모멘텀이 훨씬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과 3위 일본 뷰티 시장에서 우리의 그 화장품이 프랑스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네. 점유율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럼 세계 최대 규모 미국이라는 거는 미국의 화장품 시장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위는 일본이에요. 3위는 일본, 2위가 이위가 중국, 중국이에요. 2위가 중국이고요. 근데 이제 1위, 3위 시장에서 우리가 점유율을 1위를 차지했다. 네, 아, 그런 거군요. 곧 중국에도 아마 또 신호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비중은 여전히 중국인가요? 아닌가요? 국가 한 개 국가로 보게 되면 네. 여전히 중국이 1등이고요. 예. 그런데 한 55%까지 아마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네.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20% 중반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뭐 유럽, 중동 이런 국가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옛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도 이제 확실히 기성세대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 분 아시죠? 무슨 분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모릅니다. 아, 모르세요? 저보다 한 10살 어리신가요? 저는 많이 어립니다. 저희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서 무슨 분 하면은 그게 동그란 통에 있는 거 그거 맞아요. 하나만 있으면 그냥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 네. 그게 다 수입 화장품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얼마 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해외에 나가서 면세점에서 사든 뭐 어떻게 하든 이제 해외 상품을 우리가 사는 게 마치 좀 좋은 건데 이제는 한국의 백화점이든 무슨 뭐 어디죠 그 뭐 면세점이든 뭐, 아니면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네. 그런데 막 가면은 전부 다 화장품들을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네. 비싼 거든 싼 거든 네. 확실히 우리 화장품이 경쟁력이 뛰어난 거겠죠. 네, 한국 화장품 그러니까 글로벌리 보게 되면 네. K뷰티의 그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소구 포인트가 네. 혁신성하고 가성비예요. 어떤 게 혁신성이라는 거죠? 가성비는 좀 이해가 되는데 네. 뭐가 혁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네. 미국이나 여러 인디 브랜드 창업자들이 네. 한국의 K뷰티를 따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예. 항상 한국에서는 새로운 카테고리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마스크팩도 한국에서 대중화시킨 거고요. 네. 비비크림도 마찬가지고 스틱 파운데이션 이런 거 예전에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파운데이션인데 이거를 스틱으로 구현한단 말이죠. 그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럼요, 엄청나게 편하죠. 근데 나온 지 꽤 됐어요. 네, 그것도. 선스틱도 마찬가지고. 아, 그것도 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처음으로 거예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제형을 굉장히 참신하게 이제 만드는 비비는 거죠. 외국에서 나왔던 거 아닌가요? 원래 독일에서 치료용으로 나왔던 건데 네. 그걸 화장품화시켜서 비비크림으로 만든 것들이죠. 그리고 쿠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쿠션도 참 편해요. 네. 그전에는 파운데이션을 골고루 펴 바르고 그 위에다가 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콤팩트라 그러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고 힘들었는데 요즘 한번 바르면 저도 이제 그렇게 바르거든요. 네. 근데 뭐 물광 피부다 무슨 피부다 해가지고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블럭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굉장히 편한 거죠. 아, 그게 혁신성이라는 거군요. 네, 그거는 한국을 못 따라간다. 외국은 왜 그런 생각을 못 할까요? 다른 나라들은? 그게
한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네. 2003년 이후로 한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치열한 그 중저가 시장의 경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요. 네. 예, 그런 내부적인 현상들이 한 20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제조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그리고 ODM 산업이 발전돼 있고 네, 네. 그리고 가장 트렌디한 6개월에 모든 신제품의 상품 기획부터 개발, 마케팅이 끝나요. 이렇게 빠르게 화장품이 새로 나오는 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 정말 고르기가 힘들어요. 저희 네. 같은 세대들은 가가지고 모르겠는데 하나씩 다 발라보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고 하는 그 세대들을 보면 좀 놀라울 정도거든요. 외국인들도 다 알고 와서 이렇게 사고 하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까다롭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죠. 그래서 항상 한국의 명동을 테스트 베드로 사용을 하는 그런 글로벌 브랜드사들도 많이 있고요. 네. 로레알 회장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명동을 찾는다라고 그렇군요. 또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혁신성이 있는데 또 가성비가 좋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큰 장점 두 가지가. 네. 그런데 그 이제 지난해에 우리 증시가 부진한 속에서 K-뷰티가 인기가 있었으니까 화장품주도 좋았었을까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여쭤봅니다. 어땠습니까? 상반기에는 엄청나게 좋았고요. 아, 그랬나요? 그런데 네. 하반기에는 많이 부진했죠. 네. 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K-뷰티의 모멘텀은 그러니까 수출은 예를 들어서 한 30도 각도로 실적 개선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항상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거든요. 네. 그래서 60도 각도로 주가가 올랐다가 네. 이제 다시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정상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우리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14조 원. 네. 을 돌파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났다. 정말 개가를 이룬 건데요. 이게 단순히 혁신성과 가성비만 있어서가 아니라 그 K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이제 인기를 끌면서 그게 더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장 기반이 됩니다. 네. 네, K 콘텐츠, K 컬처, K 팝, K 드라마 네. 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게 되면 K 뷰티가 이렇게 글로벌리 인기를 끌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글래스 스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리알 피부. 예, 그런 것들인데 그게 원래는 상당히 한국의 화장품 기법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랬어요? 네, 네. 한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까지 화장을 몇 겹으로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지금은 네. 이제 트렌드가 돼가지고서 네. 아주 그 K-뷰티를 또 대변하는 그런 따라하고 말들이 있죠. 싶다는 그렇죠. 외국인들이 꽤 많죠. 많죠. 네. 그리고 틴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처음에 소개됐을 때 이게 착색 현상이 있어가지고서 네. 이게 무슨 화장이냐 하면서 지우기도 힘든데 뭐 이런 거였었는데 잘 안 오히려 지워지는 거. 그렇죠. 괜찮잖아요. 네, 오히려 음식 그게 먹고 요즘은 나서도. 강점이 돼가지고서서 네. 그게 그런 것들이 왜 부각됐냐 하면 K 컨텐츠를 통해서 부각이 많이 된 거라고 봐야죠. 네. 근데 박종대 연구원께서는 원래 이렇게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세요. 섹터가 뭐뭐 하세요 주로? 제가 소비재는 많이 했습니다. 유통, 뭐 화장품, 패션 그리고 레저 네. 이런 것까지 다 했었죠. 그럼 화장품 매장에도 자주 가보시나요? 자주 가죠. 근데 어. 가도 제가 뭐 마케팅이나 상품 계획을 전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쪽은 잘 모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매장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든가 이런 특성이 많이 쓰인다든가 이렇게 이제 수요가 있다든가 하면 그게 이제 주가라든가 이런 데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굉장히 여쭤봤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네. 좀 전에 지금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다이소 매장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또 내수가 확대되고 있는 그 핵심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화장품 많이 판매하죠. 많이 판매하죠. 네, 다이소가. 유명 프랑스 매장 그 브랜드의 모와 같이 비교해가지고 네. 더 좋다 막 이렇게까지 네. 하고 너무 싸다 막 이러는데 가면 품절이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주가 전망을요? 올해는 네. 올해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저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하반기로 갈수록 화장품 업종의 주가는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게 되면 일단 2023년 이후로 화장품의 글로벌 모멘텀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거든요. 네. 과도한 기대로 올랐다가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소위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태에서 실적만 보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주가는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네. 더군다나 올해는 중국도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소비가 회복되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국 화장품에서 그동안 중국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할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그런 대기업들의 주가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산업 전반에 그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장품 산업은 어떤 건가요? 화장품은 그 사실 산업의 규모 자체가 다른 뭐 반도체나 자동차에 비해서 굉장히 작잖아요. 가격도 낮습니다. 10달러입니다. 1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10,000원 조금 넘는 가격이거든요. 네. 거기서 관세 보편 관세 10%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예. 그게 단적으로 말하면 50센트 비싸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비싸져도 50센트 비싸지는 겁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크게 뭐 무역량이나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ODM이요. 네. ODM이 뭐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네. OEM이 있고 ODM이 있거든요. 예, ODM은 오리지널 디자인 매니팩처의 약자인데 네. OEM은 그 브랜드 회사에서 처방전 레시피라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주고서 그대로 만들어주는 작업이고요. 네. ODM은 처방전의 지적 소유권을 생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ODM 업체가. 그래서 다양한 레시피를 가지고서 여러 브랜드 업체들한테 맞춤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레시피를 제품의 레시피를 누가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서 OEM이 네. 되고 ODM이 되는 거죠. ODM이 당연히 더 선진 비즈니스고 예. 마진도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조업자 개발 생산인 거죠. 네. 우리말로. 네. 그 투톱인 대표 회사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는 점점 더 그러면은 더 좋게 보십니까? 엄청나죠. 네. 네,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는 네.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20년 동안 화장품 산업을 봤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몰랐어요. 우리나라만 봤으니까. 근데 글로벌 산업을 다 이렇게 비교해서 보다 보니까 한국의 화장품 ODM은 글로벌 통틀어서 너무나 독보적인 산업이에요. 거의 TSMC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TSMC. 네. 네. 그래서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제조 인프라를 가져가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이런 ODM의 경쟁력은 뭐 한국이 단연 원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K뷰티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는 이 거고요. 말씀하신 콜마라든가 한국콜마, 네,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 두 코스맥스. 회사의 실적을 또 많이 올린 거는 K뷰티의 인디 브랜드 그런 그렇죠. 것들인 거죠. 네.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그게? 아누아, 조선미녀, 네. 예, 아누아, 조선미녀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합니다만은 아누아, 뭐 스킨천사, 조선미녀, 네. 그다음에 달바, 네. 뭐 이런 여러 브랜드들이 다 이 두 회사에서 그렇군요.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네. 자, 그리고요. 환율 변동은 우리 화장품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환율은 상승하게 되면 수출업체한테는 플러스니까요. 일단 리테일 그 브랜드 업체 입장에서는 수출 네. 가격이 올라가는 수출 마진이 좋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긍정적이죠. 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원료는 수입하거든요. 수입하는 비중이 50%라서 네. 좀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화장품은 원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다 판가로 전가할 수가 있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게 되면 환율 상승은 상당히 유리하죠. 네. 근데 관세 지금 원가 부담 수입해서 이제 재료를 수입해서 파는 거니까 원가 부담이 환율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관세도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요? 관세 있죠. 네.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가율도 상당히 낮고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때 예를 네. 들어서 거의 20% 가격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되는 게 그러면 관세는 수입 가격에 붙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면 2,000원이 2,000원에 가니까. 2,000원에 10% 붙는 거니까 200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의 2%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화장품 아마존에 보시게 되면 거의 20-30% 할인해서 팔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 2% 그러니까 20센트예요.
거의 뭐 큰 반응은 알겠습니다.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 중국에서의 인기는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중국에서의 수요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그 아직 중국의 소비 시장이 여전히 안 좋은 거는 맞는데 화장품 쪽에서는 조금씩 그 기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작년 4분기부터는 대중국 화장품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와는 상당히 23년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행사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화장품 박람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홍콩 코스모 프로프 같은 행사가 전 세계 3대 박람회 가운데 하나인데 네. 작년 11월에 행사를 보게 되면 23년보다 참여업체 수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중국에서 바이오들도 상당히 많이 왔고 네. 그래서 실제 참가한 업체들 말을 들어보게 되면 사뭇 작년과는 다르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가 된다라면 뭐 해마다 계속 나오다가 안 됐습니다만 혹시라도 된다라면 그럼 더 중국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건 또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하고 2014년, 15년의 중국 모멘텀하고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예를 들어서 설화수나 후 같은 브랜드가 여전히 중국에서 좋으냐 이건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소비가 올라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중국 소비가 여전히 침체인 상태에서는 한한령이 해제돼도 큰 의미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한한령 여러 가지 이때까지 여러 번 있었지만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항상 잘 나갈 때 이제 조심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혁신의 혁신을 거듭할 수 있을지, 지금의 가격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잘 나갈 때. 네, 맞습니다. 제조 경쟁력은 뭐 이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그 이하 업체들이 워낙 잘 구축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는 큰 걱정이 없는데 그런데 중저가 브랜드의 한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미투 제품이 금방 나오거든요. 브랜드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누아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아는 게 아니라 네. 틱톡에서 봤어? 네.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게 알고 보니까 아누아였고 알고 보니까 K뷰티였다. 그래서 네. 더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대도 좀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개별 브랜드 업체들이 조금 더 브랜드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네. 뭔가의 장치들, 후속 조치들을 갖다가 좀 가져가야 되겠죠. 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글쎄 투자 전략 뭐 팁 하나 주신다면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K뷰티의 글로벌 모멘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제 시작이고 네.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 다만 주가는 항상 변동을 하거든요. 밸류에이션을 항상 보시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셔야지 기대가 잔뜩 들어간 그 고점에서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대 메리츠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AI와 교육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저마다의 생성형 AI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중국도 가세를 했죠. 이 생성형 AI가 도입되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의 힘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일전에 제가 읽었던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기고글이 있었거든요. 혁신의 민주화라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의 글이었어요. 그 글에서 이제 마무리하는 결론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려면 네. 모든 근로자가 엑셀처럼 인공지능을 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와닿지 않았는데 오늘날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보면 딱 그 얘기가 그 와닿는 요즘입니다. 네. 이미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업무 현장에서 챗GPT와 소통하는 직원들을 찾아보는 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고요. 이 많은 분야에서 AI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 교육 분야가 AI 활용으로 변화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분야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과제하는 방법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선생님들이 업무 처리하는 방식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과 예상 가능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2022년 말쯤에 지금 이제 그 챗GPT가 처음 등장했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교육 현장에서 네. 그 사용을 금지했었었죠. 목사님.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얼른 생각해봐도 학생들이 과제를 부정행위로 제출하는 수단으로 쓸 것 같잖아요. 뭐 당연히 제가 학생이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유혹에. 네. 그래서 이제 2022년 11월에 챗 GPT가 등장하자마자 한 100만 명이 일주일 만에 가입을 했는데요. 아, 네. 바로 규제 당국이 금지를 시킵니다. 네. 프랑스, 인도, 호주에서는 이 교육 현장에서 쓰는 걸 금지했고요. 23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챗GPT를 금지하고 네. 뭐 시애틀의 공립학교, 뉴욕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학생들의 독창적 사고와 학습에 방해되는 기술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일부 학교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을 코로나 사태에 비유하면서 교육의 죽음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고요. 네. 인공지능 챗봇에 열광하는 학생들을 챗GPT의 양성 반응을 보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교육자들은 수천 년부터 이 1대1 강습, 그러니까 개인 교습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도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육체적 생명을 준 사람은 아버지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훌륭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알렉산더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설명의 속도를 늦추고 반면에 이 전술과 같은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보이면 더 심층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다가갔던 거죠. 이렇게 맞춤형으로 학습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지루하다는 느낌 없이 학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사실 오늘날 생성형 AI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는 1대1 강습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를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류는 모든 학생에게 개인 교사를 붙여주지 못하고 한 20-30명을 한 무리로 묶어서 네. 일반적인 강의와 정기적인 평가로 구성된 표준화 교육 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회 전반의 교육 수준을 높인 거는 사실이고요. 네. 이 덕분에 이제 세계적인 문맹률도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완벽하지는 않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진도가 모든 학습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고정되다 보니까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도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청취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이해 공백이 생기면 이 부분이 다음 개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렇죠. 특정 개념의 공백은 다른 개념의 이해 과정에서 계속 공백을 만들어내고요. 계속 뒤처지게 돼요. 이게 축적되면 이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하자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공교육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 공백을 채워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게 되고 아주 일부의 학생들만 학원이나 개인 교습 등을 통해서 이 이해 공백을 채우게 됩니다. 결국 학습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시간이 흐르면 사회적 격차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기존 교육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인공지능 챗봇의 등장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 코로나19 시기에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네. 이 시기에 이제 많은 학교가 폐쇄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별도의 교육 예산을 책정해서 어떻게든 학습 격차를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년 예산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쏟아붓기도 했고요. 네. 미국에서도 1,900달러라는 엄청난 교육 지원금을 마련을 해서 학교가 마음대로 교육에 쓸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들여도 피사 점수는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미국 학생 1인당 14만 달러 이상을 진출하지만 수학이나 과학 읽기 점수는 일본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본은 미국보다 교육비가 40%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선진국 중심으로 이 기존 교육 방식이 성과를 올리기엔 한계를 봉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인공지능 이전에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네. 이미 이 피사 점수가 2018년부터 약 20년 가까이 정체되어 있는 점들을 발견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던 찰나에 인공지능이라는 수단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제 AI가 지금 우리의 그 현재 교육 시스템 어떤 방식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건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주시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들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서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보조적인 역할로 전락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교사 간의 인간적인 교류나 개인적인 관계 없이 AI에게 물어보면 다 정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을 가정할 때 교사가 쓸모없을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네. 어쩌면 정반대의 현상도 가능합니다. 교육 현장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훈련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네. 아마도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나타났을 때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사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의 방식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한다면 교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대학에서 이 AI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문 과제입니다. 장문, 글쓰기, 에세이 같은 거요? 그렇죠. 네. 레포트를 AI가 대신 써주면 아. 평가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오히려 수업 시간에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글을 쓰도록 한다면 네. 그 결과물 수준이나 피드백의 차원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워드 프로세서가 나오면서 우리가 그 이전 시대와 달리 훨씬 더 다양한 글씨체를 쓸 수 있게 되고 여러 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숙고된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잖아요. 네.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와 학생이 한 팀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 교육을 바꿔준다면 교사의 역할은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사실 많은 걸 언급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달라 하시면 저는 AI 조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AI 조교. 네. 사실 오늘날 교육 현장의 위기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응급지원 근로자나 경찰, 항공 관제사와 더불어서 탈진 위험이 가장 큰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가 탈진 위험이 높다. 네네. 아. 그렇다 보니까 이 만선 교사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데요. 네. 미국만 하더라도 매년 90%에 달하는 학구에서 교사가 부족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교사들의 진짜 업무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교한 뒤에 시작이 되는데요. 강의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채점하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한 업무 부담이 굉장히 심합니다. 미국에서 교사의 평균 근무 기간은 5년에 불과하고요. 네. 그나마 현장에 남은 교사의 4분의 1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지원이 될 겁니다. 네. 만약 어떤 학교에서 무제한적인 예산 활용이 가능해서 교사 1인당 최고 수준의 조교 3명을 붙여줄게 라고 한다면 교사는 훨씬 더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높여주는 업무나 취업, 각자 인생에 필요한 다양한 일들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3명을 붙여줄 수 있는 학교는 없기 때문에 AI가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AI 조교는 잠을 자지도 않고 감정도 없기 때문에 네. 언제 어디서나 일을 시킬 수 있고 교사는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강의 방식의 아이디어를 얻고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행정 업무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선 이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탈진한 교사를 AI 조교가 또 상담해주는 역할도 오호. 가능해집니다. 네. 이처럼 AI 조교로 인해서 교사가 학생이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교사 역시도 가르치는 일의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 이제 훨씬 더 좋은 직업이 되는 거죠. 이 AI의 발전을 기술과 학생의 관계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결국 교사입니다. 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다음에 이 재건을 하면서 가장 공들인 분야가 교육인데요. 목표를 한국과 같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신식 학교를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지었어요. 네. 그런데 교육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양질의 교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 학교와 교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기술이 학교가 아니라 교사를 지원할 수 있을 때 이 교육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생성형 AI 이게 우리 그 학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해주고 계신데요. 네. 또 어떤 변화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시험과 입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공정성의 측면 때문에 굉장히 표준화된 시험들을 치르고 있잖아요. 모두가 똑같은 문제를 받아들고 점수를 받아 채점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물론 공정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경직적이라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 표준화 방식의 시험은 투명성과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투명성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가치인데요. 평가 문항 제작 과정이 철저히 보안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격하게 만든 문항을 상황에 맞춰서 자주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AI가 활성화되면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를 읽고 이해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된다면 기존처럼 객관식 질문에 하나의 문항을 고르는 문제보다는 저자의 의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하고 네.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대화하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학에서도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추론 과정을 설명하거나 증명하도록 요구를 해서 학생을 보다 입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완해야 될 요소들은 아직 많습니다. 어떤 거요? 왜냐하면 AI가 그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향, 예, 바이어스 이런 거요? 예. 네. 이런 편향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평가에도 묻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 가능한 AI가 되기 위해서는 편향에 대한 컨트롤이 분명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나 투명성, 안전망이 확보된다면 위험은 줄이면서도 기존 평가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 기술을 활용해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김동현 박사님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수강생들이 혹시 네. 챗 GPT 이용해서 네. 리포트를 써본다거나 무슨 이렇게 하는 거 발제를 한다거나 이런 거 좀 보십니까? 현장에서 어떠세요? 그렇죠. PPT 같은 것들 굉장히 그림 같은 것도 그걸로 그려오고요.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제가 AI를 이용해서 채점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 제가 못 쓰고 있어서 이게 이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제가 못 쓰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은 생성형 AI 학교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얘기해 주셨는데요.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이 AI의 발전이 교육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교육 이슈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 중에 하나는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뺏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대신 AI를 다룰 줄 아는 누군가가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는 있습니다. 네. 기존 교육 방식의 시각으로 AI를 바라보면 인간 교사가 사라지는 일이지만 AI와 학생이 팀을 이루는 교육 방식에서 인간 교사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이 AI 기술은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주지만 여러 산업과 일자리를 대체하거나 파괴할 위험이 분명 존재합니다. 생산 현장의 로보틱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 수요가 크게 감소할 거고요. 게다가 노동 피라미드의 중간층인 화이트 칼라 일자리도 이제는 인공지능의 위협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이렇게 되면 노동 피라미드 맨 꼭대기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가져가고 다른 사람들은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네. 사회 전복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이를 막는 방법은 노동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는 겁니다. 네, 네. 피라미드 상부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AI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가 정신을 실현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술과 팀을 이룰 수 있을 때 사회 안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 시작점이 바로 교육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목적의식이나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은 남한테 관대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단점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명히 채워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AI를 통해서 목적의식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